결혼한 이래로 부부싸움 한 번 하지 않았지만 평범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들도 몇 년 전에 결혼해서 출가했어요. 자식도 다 키웠고 걱정할 것도 없죠. 노후 자금도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모아뒀어요. 남편과 둘이서 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앞으로도 별 탈 없이 조용한 생활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그런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온 건 아들 부부였어요. 신혼 초에는 임대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최근 들어 우리 집에서 함께 살고 싶다고 했어요. 확실히 아들의 직장은 우리 집에서 더 가까워요. 며느리는 전업주부이기에 어디서 살든 상관이 없죠. 처음엔 아들이 제게 상의해왔어요. 며느리는 우리 집에 잘 오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와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소원한 느낌은 있어요. 남편은 제가 너무 신경을 많이 쓴다고 말하지만 여자의 직감 같은 게 있잖아요? 다만 결혼 초에도 동거 이야기가 한 번 있었어요. 그때는 아들 부부가 거부하는 형태로 이야기가 끝났어요. 신혼 때는 둘만의 생활을 원했을지도 모르죠. 결혼 후 몇 년이 지나서 동거라니. 왠지 꿍꿍이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생각이 다른 것 같았어요. 남편은 원래 시끌벅적한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조금 외로워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 부부와 동거를 시작하고 나중에 손주가 태어나면 더 시끌벅적해질 거라고 했어요. 남편이 찬성하면 저만 반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아들 부부의 아파트 계약이 갱신되는 달에 이사를 오기로 했어요. 그렇게 계획이 진행 중이었는데 아들 부부는 단 한 번도 인사하러 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한 지붕 아래서 살게 될 텐데 인사 한마디쯤은 하러 올 만도 한데. 결국 아들 부부를 만난 건 이사 당일이었어요. 이삿짐 센터 직원과 함께 나타난 거죠. 앞으로 잘 지내보자. 제가 그렇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자 며느리는 작은 목소리로 잘 부탁드려요. 라고 답했어요. 절대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아요. 맹세컨대 제가 며느리를 괴롭혔다거나 그런 사실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며느리의 태도는 차분한 성격에 저조차도 화가 났어요. 남편은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 듯 아들 부부를 거실과 방으로 안내했어요. 아들 부부와 함께 살게 되면서 아들 부부의 요청에 따라 리모델링도 완료했어요. 이렇게 좁아요? 현관에서 아들 부부의 신발을 정리하고 있는데 집 안쪽에서 아들 부부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런 작은 방은 답답해요. 이런 방에서 우리 보고 살라는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당황해서 집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방이 좁다고 투덜대는 며느리 앞에서 남편은 곤혹스러워하며 머리를 극적였어요. 좁다고? 이 집에서는 제일 큰 방이야. 원하는 대로 리모델링도 해줬잖아. 또 뭐가 불만이야? 남편을 나무라길래 제 목소리도 자연스레 거칠어졌어요. 그제야 겨우 며느리는 제 얼굴을 봤어요. 어머님, 이런 창고 같은 곳에서 살게 하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너무 심한 며느리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혔어요. 아들도 며느리의 소매를 잡아당겼지만 며느리의 기세는 멈추지 않았어요. 자신의 집에서는 이 정도 크기의 방은 창고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애초에 자신의 집과 우리 집의 생활 수준이 너무 달라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역설했어요. 자신의 집이 얼마나 부잣집이고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불만을 품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조롱을 당하면 남편도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남편은 그저 며느리를 다정하게 달래기 바빴어요. 남편은 딸이 투정 부리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죠. 아들의 태도로 보아 며느리의 이런 태도는 늘 있는 일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어요. 며느리는 15분 정도 계속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불평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깨달은 듯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큰 소리가 나게 문을 닫았어요. 저와 남편은 얼굴을 맞대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렇게 아들 부부와의 동거는 시작되었어요.
함께 살다 보면 아들 내외도 이 집에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업주부이자 일을 하지 않는 며느리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은 결국 이 집이잖아요. 아들 부부와 동거하기 시작하면서 저 역시 계산적인 생각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저도 나이가 들어 힘이 필요한 집안일을 하기 어려운 나이가 되었거든요.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들 부부는 방에만 틀어박혀서 집안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빨래는 빨래 바구니에 넣어두기만 하고 제가 빨래를 해서 말렸어요. 마른 빨래는 접어서 아들 부부의 거실 앞에 놓아주었죠. 아들 부부가 방에서 나올 때는 식사 때뿐이에요. 제가 만든 음식을 불평하는데 남편은 그런 며느리를 신경 쓰는 기색도 없어요. 아들 부부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공과금도 늘었고 식비도 2배로 늘었어요. 집안일도 전보다 2배로 늘었어요. 그런데도 아들 부부는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았어요. 저는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어느 날 제가 조금 피곤한 표정을 짓고 있었나 봐요. 남편이 웃으며 곧 생일이네. 라고 말을 건넸어요. 달력을 보니 제 생일에 꽃무늬가 그려져 있었어요. 매년 남편이 달력에 꽃무늬로 표시를 해두었죠. 올해는 좀 더 화려하게 그려봤어. 선물은 뭐 받고 싶어? 저는 남편에게 시계가 갖고 싶다고 말했어요. 예전에 쓰던 시계가 고장나서 수리하려고 해도 부품이 없다고 해서 그대로 두고 있었거든요.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지만 외출할 때 시계가 없으면 불안했어요. 시계? 알겠어. 기대해. 남편은 즐겁게 웃으며 말했어요. 며칠 후 남편과 아들이 마당에서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제 생일 선물인 시계에 대해 의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는데 움직이면 2사람이 알아볼 것 같아서 숨죽이고 가만히 있었어요. 이 돈이면 엄마 시계 살 수 있겠지? 여자 시계는 잘 모르니까 며느리랑 상의해봐. 너무 비싸면 엄마가 부담스러워 할 테니까 이 100만 원 안쪽으로 알아봐. 남편은 아들에게 은행 봉투를 건넸어요. 아마 100만 원이 들어있을 거예요. 아들은 봉투 속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왠지 금액을 엿듣고 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후 2사람은 제 존재를 모르고 각자 나갔어요. 남편치고는 비싼 선물이에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 저도 모르게 미소가 절로 생겼어요. 며느리의 비아냥거림도 이날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신경도 쓰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우연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날 밤은 바람이 심하게 불어 잠을 설치고 있었어요. 저는 잠이 안 와 따뜻한 걸 마실 생각에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히 이불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로 나가니 거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뭔가 웅얼거리는 목소리도 들렸어요. 슬며시 발걸음을 옮겨 문에 다가가니 거실에서 아들 부부가 맥주를 마시고 있는 것 같았어요. 2사람과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방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 어머님 생신 선물인데 이거 사왔어. 라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쫑긋 세웠어요. 어차피 시계 브랜드 같은 건 모를 테니까 문방구에서 10,000원짜리 사왔어.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당연히 아들이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들도 함께 웃고 있었어요. 똑똑한데? 남은 돈으로 여행이라도 가자. 아들의 말에 저는 순간 어안이 벙벙했어요. 설마 아들이 저럴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게다가 둘이서 어차피 싸구려 시계도 못 알아본다며 저를 비웃었어요. 엄마는 이 시계 나중에 물려줄지도 몰라.
며느리는 더 이상 참기 힘들다는 듯이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어요. 저는 두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슬그머니 방으로 돌아갔어요.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그보다 분노가 더 치밀었어요. 며느라, 오늘 내 생일인데 오랜만에 동생 부부를 초대하려고 해. 아침 식사 자리에서 저는 며느리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이웃에 사는 제 여동생 부부를 식사에 초대하는 건 아들 부부와 동거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에요.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는 자주 저녁 식사 초대를 했었는데 아들 부부가 꺼려하는 느낌이 있어서 자주 못 만나고 있었어요. 편하실 대로 하세요. 하지만 저는 요리 같은 건 못해요. 어머님이 초대하고 싶으신 거니까 어머님이 준비 좀 해주세요. 제 생일인데 전혀 준비 같은 건 생각이 없나 봐요. 생일 주인공이 대접할 준비를 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참았어요. 여기서 화를 내면 제 계획이 망가질 테니까요. 알겠어. 맛있는 걸로 준비해야지. 저는 애써 밝은 척 했어요. 며느리는 그런 저를 보고 코웃음을 쳤어요.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까지 생일 축하 받고 싶은가? 라고 말하는데 저는 못 들은 척 했어요. 이렇게 해서 생일 파티의 주인공인 제가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원래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서 힘들진 않았어요. 오랜만에 여동생 부부를 만나는 것도 기대되었어요. 제부는 전직 군인이에요. 평상시에는 온화하지만 한번 화를 내면 정말 무섭다고 동생이 늘 말하곤 했어요. 남편과 마음이 맞는 것 같아서 현재는 함께 바둑 교실에 다니고 있어요. 아들 부부와 동거를 시작했을 때 제 걱정을 해주기도 했었죠. 분명 제 편이 돼줄 거예요. 생일 당일 아침부터 저는 바쁘게 움직였어요. 생일의 당사자가 바쁜 건 비웃음거리이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며느리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가끔 부엌에 나타나서 음식을 한 입씩 맛보기만 할 뿐이죠. 남편은 바둑 교실에 갔다 올 때 동생 부부를 데리고 오기로 돼 있어요. 늦지 않도록 저는 서둘러 준비를 했어요. 저녁이 되어 준비가 끝날 무렵 남편이 동생 부부를 데리고 돌아왔어요. 동생이 큰 꽃다발을 가져와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나이를 불문하고 저는 제 생일을 좋아해요. 가까운 사람들이 축하해주면 정말 기쁘거든요. 며느리는 큰 꽃다발을 보고 어차피 시들 텐데. 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마도 저 들으라고 일부러 그러는 걸 거예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무례하게 말하지 마. 라고 며느리를 꾸짖었어요. 평소에는 무슨 말을 해도 신경 쓰지 않던 제가 주의를 주니까 며느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바로 저는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여동생이 며느리에게 오랜만이네 라고 인사하자 며느리가 가식적인 웃음을 짓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동생은 누가 봐도 착한 사람이고 며느리의 이중적인 태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모두 거실에 모였어요. 큰 테이블 위에 여동생 부부가 좋아하는 음식과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나란히 놓았어요. 아들 부부가 좋아하는 음식은 일부러 만들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아들 부부가 눈치챘는지 아들 부부가 서로 속삭였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오늘 이렇게 모여줘서 고맙다고 맛있게 먹자고 했어요. 남편과 여동생은 와인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아들 부부는 무표정한 얼굴로 묵묵히 음식을 먹었어요. 가끔 우리의 대화에 맞장구를 칠 뿐 별다른 말은 없었어요. 식사가 막바지에 이르자 여동생이 냉장고에서 생일 케이크를 꺼내왔어요. 생일 케이크까지 직접 준비하기는 좀 그래서 준비하지 않았는데 반가웠어요.
우리 셋이 선물을 준비했어. 남편은 아들을 부추겼어요. 그 순간 며느리가 음흉한 미소를 짓는 걸 봤어요. 예쁘게 포장된 리본이 달린 상자를 아들이 줬어요. 엄마가 시계를 갖고 싶다고 하셔서 준비했어요. 꽤 비싼 거니까 이쁘게 잘 차고 다니세요. 저는 양손으로 리본이 달린 상자를 받았어요. 열어봐도 될까? 그럼요. 열어보세요. 리본을 풀고 포장을 조심스럽게 벗겨내자 상자 안에는 얇은 가죽 손목시계가 들어있었어요. 미안하지만 한눈에 봐도 싸구려라는 걸 알 수 있는 수준이었고 초침도 흔들렸어요. 시계 갖고 싶었는데 며느리가 고른 거야? 이쁘네.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며느리 앞에 시계를 들고 보여주었어요. 어머님이 마음에 들어 하셔서 다행이에요. 좋은 걸로 샀으니 평생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하는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언제까지 나를 우습게 볼 작정인가? 저는 말없이 집어든 시계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그 순간 모두 얼어붙었어요. 당신 그게 무슨 짓이야? 그거 100만 원짜리 시계야. 모처럼 애들이 고른 건데 도대체 왜 버리는 거야? 제일 먼저 남편이 화를 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상처받은 듯한 표정으로 눈물을 닦는 신용을 했어요. 제 눈에는 며느리의 입가에 웃음이 나오는 게 보였어요. 여보, 이걸 보고도 그런 말 할 수 있겠어? 저는 남편에게 무언가를 내밀었어요. 지금 제가 쓰레기통에 버린 시계와 같은 시계가 소개되어 있는 인터넷 페이지를 인쇄한 것이었죠. 시계 가격은 부가세 포함 10,000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포장도 리본도 모두 똑같은 거였죠. 당신이 나를 위해 시계를 사주려고 한 거 알아요. 근데 얘들이 당신 마음도 짓밟았어요. 저는 우연히 들은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남편과 여동생 부부에게 말했어요. 남편에게 받은 100만 원으로 10,000원짜리 시계를 사서 100만 원짜리 시계라고 거짓말을 하고 저에게 선물할 계획이라는 걸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여행도 계획했다는 것도 모두 폭로했죠. 나는 시계 볼 줄 몰라서 싸구려 시계 사줘도 들키지 않을 거라고? 너희들 지금까지 즐거웠지? 내가 그렇게 바보로 보여? 어머님, 너무하세요. 없는 말 좀 그만하세요. 이런 자리에서도 꼭 그러셔야 해요? 거짓말도 계속하면 병이에요. 며느리는 제 동생 부부를 향해 평소 제 허언증에 시달린다고 말했어요. 자기가 집안일을 다 하는데 전혀 하지 않는다고 동네에 소문낸다든지 오늘 요리도 자기가 만들었는데 아니라고 한다든지 습관적으로 제가 거짓말을 한다네요. 듣고 있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어요. 여보, 당신도 말 좀 해봐. 내 말 맞잖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들은 며느리의 물음에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이때 제부가 조용히 쓰레기통에서 시계를 집어들었어요. 이거 완전 싸구려잖아. 이딴 걸 100만 원짜리라고 선물하는 거야? 분노를 억누른 목소리로 시계를 아들 부부 쪽으로 던졌어요. 펑 하고 플라스틱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상황이 역전된 아들 부부는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너희들 우리가 우스워? 감히 거짓말을 해? 남편의 말에 아들이 벌벌 떠는 게 보였어요. 평소 화를 잘 내지 않는 남편이 화를 내면 손 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엄마는 굳이 비싼 시계 안 사줘도 시간만 볼 수 있으면 되잖아요.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가 여행을 가는 게 더 현명한 소비라고 생각하는데요. 남편은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며 그대로 거실에서 두 사람을 밀어 현관까지 끌고 나갔어요. 그리곤 현관 밖으로 내쫓고 그대로 문을 닫았어요. 현관 밖에서 아들 부부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에게 여러모로 신경 못 써서 미안하다. 구했어요. 남편이 솔직하게 사과해줘서 고마웠어요. 그 후 동거는 정리하고 두 사람의 짐은 나중에 찾아가라고 했어요. 아들 부부는 작은 원룸으로 들어갔다네요. 사돈이 보증금을 해줬다는 것 같은데 며느리가 이래저래 돈 받아간 게 많아서 더 이상 안 도와준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해요.